안녕하세요.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회비차입니다. 그새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피드백 반영해서 더 발전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전을 리뷰할 건데 사실 여러모로 좀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일단 전술 전략부터 살펴볼 텐데 과르디올라가 평소와 다르게 풀백을 높게 올리면서 사실상 윙어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풀백을 한 명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바르디올, 마테우스 누네스, 좌우 풀백 둘 다 공격식 윙어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면서 윙어인 포든이랑 마르무시가 중앙으로 좁혀서 첼시의 최후방을 공략하는 형태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형태였어요. 그죠? 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코 루이스 같은 선수가 출전할 때는 리코 루이스가 인버티드고 이제 사비뉴나 도쿠 같은 선수가 와이드하게 벌리거나 이런 전형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균도안 코바치치 3명이 그냥 아예 중앙에서 좀 깊게 많이 내려와서 2-3 형태를 만들었고 오히려 풀백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배치가 된 경기였어요. 첼시는 평소와 같이 좀 간격을 좀 좁게 가져갔어요. 특히 이제 포백 간격을 좁혔는데 아무래도 홀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홀란드에게 더블팀을 붙였죠. 센터백 2명, 찰로바 콜윌이 홀란드를 견제했고 마르무슈, 포드는 각각 제임스와 쿠쿠레아가 픽업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볼이 좌측면으로 돌 때는 제임스가 마르무슈를 센터백에게 넘겨주면서 그바르디올로 마크를 변경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제임스가 마르무슈, 그바르디올 사이에서 이지선다에 걸리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2대1이 걸릴 때 재빠르게 마크맨을 수정하고 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첼시 전반 수비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티가 좌우로 볼을 빠르게 전환시키면서 좌측면에서 그바르디올, 마르무시와 제임스의 2대1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가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되죠. 왜냐면 시티가 볼을 하도 빠르게 돌리고 스위칭을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제임스가 그바르디올, 마르무시 사이에서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렇게 시티가 공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바르디올 쪽에서 기회가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마레스카도 경기에서 문제점이 딱 드러났을 때부터 약간의 그 수비 형태에 조금 변형을 줬어요. 원래 제임스가 마르무시를 마크하다가 그바르디올에게 이제 넘어간 형태였다면 아예 마두에케를 조금 더 깊게 내리면서 마두에케와 그바르디올이 컨택되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중간에 사실상 마두에케를 윙백처럼 활용하면서 그바르디올의 마크맨을 제임스에서 마두에케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반대편에 쿠쿠레아가 누네스를 견제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거든요. 마두에케가 현 선수단 윙어 중에서 수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형편없는 수비력을 보이면서 실점에 기여를 했죠. 라인 컨트롤의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고 마두에케에게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롤이긴 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윙어인 선수인데 풀백처럼 경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마두에케에게 역시 좀 부담이 가는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마두에케가 집중을 안 하면서 실점에 기여한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펩이 이렇게 오버래핑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첼시를 공략했고 또 첼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지선다에 걸리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잘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시티는 마르무시랑 포덴이 순간적으로 후퇴하면서 첼시 수비수들을 바깥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럴 때 홀란드를 첼시 최후방 수비와 1대1로 대치를 시키는 것을 유도했는데 이렇게 홀란드가 1대1로 고립됐을 때 시티는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홀란드의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이점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이제 평소와 조금 다른 전형을 들고 왔고 마레스카도 사실 아예 준비를 안 해온 경기는 아니었어요. 평소랑 같은 사실 라인업에서는 큰 그런 변형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압박을 하는 체계가 평소에는 조금 측면을 내주고 측면으로 몰아서 잡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시티의 측면 와이드하게 벌린 윙어들의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콤비네이션 플레이나 전원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제 측면으로 나가는 볼을 많이 견제하는 압박을 들고 왔습니다. 압박 자체는 그렇게 들고 왔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이제 중앙에서 압박을 할 때 뒷공간으로 넣는 시티의 미드필더들이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는 걸 거의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말씀해주셨던 그런 마르무시나 포덴이 후퇴하면서 이제 첼시 수비수들을 유인하고 홀란드나 뭐 그바르디올 또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이제 와이드하게 벌려있을 때 1대1로 대치됐을 때 그 상황을 오히려 시티가 더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또 시티의 미드필더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경기의 좀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올 시즌 첼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를 보면 맨투맨 압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예요.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전방 수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번 경기가 전형적인 예시였고 풀럼전도 그랬고 이번 맨시티전도 그랬고 첼시는 기본적으로 상대 팀의 스위칭에 굉장히 약합니다. 풀럼은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스위칭을 활용해서 첼시의 측면을 공략했다면 이번 경기에서 펩은 코바치치, 귄도안,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아예 최후방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후방으로 빠져나갈 때 첼시는 팔머나 카이세도가 제대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마크맨을 미루다가 서로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후퇴하는 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도안 같은 경우는 배우로 찔러주는 신투 패스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프리하게 냅두면서 홀란드에게 혹은 맨시티의 공격수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적인 패스들이 들어갔죠. 팔머랑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맨을 자꾸 미루거나 자신의 등 뒤로 움직이는 이제 미드필더를 전혀 견제해주지 못하면서 위험을 만들었고 네. 엔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집중이 잘 된 상태에서는 사실 압박을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엔수가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점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2명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미드필더는. 그럴 때 공간을 지키면서 조금 다른 선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도모해야 되는데 엔수는 너무 달려가서 둘 중 한 명을 마크하고 둘 중 한 명을 완전히 프리하게 내버려두는 선택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사실 문제로 자주 드러났었던 부분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코바치치나 베르나르도 실바랑 엔수가 컨택이 됐는데 자꾸 베르나르도 실바한테 끌려나가고 또 자신이 마크해줘야 되는 공간에 막아줘야 되는 부분을 자꾸 노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코바치치가 팔머 등 뒤로 이동해서 볼을 받는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치치도 전반에는 계속해서 이제 후방으로 후퇴해서 볼을 받다가 순간순간 이제 팔머 등 뒤로 이동해서 볼을 받고 전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팔머가 등 뒤에 대한 수비랑 견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한 템포씩 늦으면서 코바치치의 전진을 좀 쉽게 허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팔머가 정돈된 상황에서 전방 압박은 좀 부지런히 수행하는데 혼전 상황에서 확실히 붙어준다든지 등 뒤를 확인하는 수비는 발전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팔머뿐만 아니라 엔조도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엔조랑 팔머는 이건 수비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멘탈리티의 문제라고 봤거든요. 특히 전반전에 턴오버가 발생해서 이제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팔머, 엔조, 마두에키 이런 선수들이 그냥 멍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용납이 되지는 않거든요. 높은 위치에서 턴오버가 발생했을 때 사실 그 개겐 프레싱이라고도 하죠. 그걸 기본적인 전술로 삼지 않는 팀이더라도 반드시 자신이 뺏긴 볼에 대해서는 조금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공간에서 빠르게 풀려 나와서 수비가 정비되지 않은 채로 공격을 맞게 되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특히 맨시티처럼 포든이나 홀란드, 마르무시 같은 빠른 공격수들이 많은 팀을 상대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더라도 자신이 뺏긴 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눌러줄 필요가 있었는데 멘탈리티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은 사실 전술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정말 축구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 개겐프레싱 이런 용어를 쓰셨지만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뭐 본인의 실수나 뭐 팀원의 실수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 정말 축구의 기본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멘탈리티를 못 보여줬다는 점이 사실 아쉬웠고 지금 너무 비판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전반전에 좋은 장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맨투맨 압박으로 전환을 해서 상대를 눌러서 압박을 할 때는 또 상대 실수를 유발하기도 했어요. 또 그런 점은 좋았고 첼시가 이제 맨투맨 전방 압박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대 롱볼이나 실수를 유발하는 것은 사실 올 시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거를 잘 못하거나 그거를 못하는 상황 아니면 지역방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점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겠죠. 후반에 피드백이 좀 들어가기는 해요. 일단 코바치치에 대한 견제가 잘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잭슨이랑 팔머가 번갈아 가면서 견제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전반 막바지에 취한 변화, 그러니까 마두에케가 파이백을 형성하고 쿠쿠레아가 더욱 전진 수비를 하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이런 변화들을 주면서 어쨌든 후반 초반의 압박은 좋았습니다. 압박 강도를 확 높였으며 맨시티의 백패스에 반응하면서 맨투맨 압박을 걸 때 맨시티 선수들의 실수를 유발을 했고
후방에는 콜윌 내지는 찰로바를 홀란드와 1대1로 남기는 리스크를 감수했지만 시도해볼 만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맨시티가 작년처럼 극강의 포스도 아니고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는데 오히려 전반전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왔는데 후반 초반에 마레스카가 좀 이런 태세를 취하면서 좋은 장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게 전반전에 경기를 리드하다가 후반전에 체력이 빠졌을 때 상대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줘버리고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레스카도 사실 전반전에 어쨌든 후산호프의 실수 덕분이긴 하지만 리드를 가져왔고 그래서 전반전에 조금 소극적인 운영을 하다가 후반전에 맨시티의 체력이 빠지는 시점에 조금 압박 강도를 올리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 말씀해주신 것처럼 홀란드와 코릴, 찰로바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압박 강도를 올린 건 분명히 시도해볼 만한 전략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펩 과르디올라가 여기서 마레스카보다 한 수 더 앞서갑니다. 평소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롱볼로만 전개를 하진 않아요. 그라운드 볼을 오히려 더 이용하고 그러다가 간헐적으로 홀란드를 타겟하는 빌드업을 하는데 첼시의 압박이 잘 들어맞기 시작하니까 아예 에데르송이 계속해서 홀란드를 겨냥해서 1대1 상황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실제로 맨시티의 역전골 그리고 추가골도 그런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죠. 사실 저는 마레스카가 이 리스크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맨시티도 약점이 있고 첼시의 맨투맨 압박의 퀄리티가 괜찮았고 또 후방에서 콜윌이랑 살로바가 나름 대처를 또 잘 해줬어요. 또 홀란드가 위협적인 선수이기도 했지만 나름 대처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좀 더 시도를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기회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산체스가 갑자기 헛짓거리를 하면서 산체스가 경기를 망쳤죠. 사실상 사실 이건 정말 아마추어는 해서는 안 될 실수였는데 정말 경기 양상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찰로바도 사실 그 장면에서 에데르송의 킥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측면에서 1대1이 나왔을 때 홀란드가 슈팅을 때린 위치에서 슈팅을 내주는 거는 사실 골키퍼가 골대 안에만 있었다면 절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 선수들이 도와줄 수도 있었고 찰로바도 완벽하게 볼을 처리하진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진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건 분명한 산체스의 실책이 맞습니다. 사실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실수였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후반 60분 들어 첼시의 압박이 잠깐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시점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역전골을 먹히기 전입니다. 근데 이때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 패착으로 보는 실수를 마레스카가 했어요. 은큰쿠 투입이었죠. 은쿤쿠가 이제 활동 반경도 사실 잭슨보다 많이 줬고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선수의 성향 자체가 공간에서 볼을 받기보다는 발에 공을 받고 또 거기서 주변 동료들을 이용하는 플레이를 좀 즐겨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첼시가 계속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는 과정이 잭슨의 뒷공간 침투, 잭슨의 넓은 활동 반경 이걸 이용하는 게 많았는데 이 선택지를 아예 제거한 채로 또 경기에 임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맨시티에게 주도권을 많이 내주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사실 이번 경기 잭슨 아쉬웠어요. 이따가도 비판을 할 테지만 잭슨이 역할을 잘 수행해주지 못한 경기였기도 하고 또 빅찬 스미스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골 들어갔으면 정말 경기 결과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정도로 그런 큰 기회였는데 잭슨의 활약이 아쉬웠던 거와 별개로 경기 양상을 생각했을 때 맨시티가 이제 맨투맨 압박을 수행할 때 첼시가 불리한 상황에 돌입했을 때 어떻게든 잭슨에게 롱볼, 배후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어떻게든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이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탈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배후 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잭슨이 어떻게 보면 팀에서 유일하게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잭슨의 교체로 사실상 패를 하나 빼고 경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배후 공간 활용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간이 삭제되는 은큰쿠도 말씀해주셨다시피 볼을 발로 받는 선수지 뒷공간이나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하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루트를 하나 배제하고 경기를 하면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의 패착으로 보는 부분이고
마레스카가 개인적으로 왜 이 선택을 했는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맨시티가 그때도 이제 첼시가 압박이 살짝 수강 상태로 접어들고 맨시티도 이제 좀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려던 찰나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잭슨을 빼고 은쿤쿠를 투입하고 또 주변에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윙어들도 바뀌고 이선 자원도 바뀌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은쿤쿠만 잭슨과 1대1로 그 교체가 되는 것은 정말 의도를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 교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잭슨이 이번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은쿤쿠의 클래스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맨시티의 흐름이 올라오고 있었고 반대로 첼시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배후 공간을 활용하면서 좀 경기장을 넓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장을 넓게 쓰기는커녕 아예 공간을 삭제해버리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고 역전골을 내준 상황에서 첼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결국 쐐기골까지 내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번 경기들의 문제점을 좀 비판을 해봅시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맨투맨 압박 체계가 좀 불완전해요. 특히 맨투맨 압박에서 마크맨을 동료에게 넘겨주고 받는 과정이 아직 미흡하고 맨투맨의 이제 목적은 상대가 원하는 플레이를 최대한 방해하는 것이에요. 상대 플레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상대가 좀 마음 놓고 패스를 편하게 뿌리도록 냅뒀고 이렇게 한다면 라인을 올리는 것에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네, 첼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하다가 오히려 시티에게 역풍을 맞는 걸 좀 방지하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도 더 소극적인 압박을 했어요. 이제 라인이 거의 하프라인 인근에서부터 압박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홀란드 주변에는 코릴과 찰로바가 조금 더블팀을 붙었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는 또 1대1 매치업이 되고 그런데 맨시티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만 볼을 받는 게 아니라 특히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볼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라인은 높은데 첼시의 수비 라인은 높은데 압박하는 라인 자체는 또 낮았어요. 그런데 맨시티의 중원 선수들이 패스 능력이 좋은데 그 패스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대처는 전혀 안 됐단 말이죠. 오히려 맨시티의 빠른 공격수들이 더 활약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압박 라인 설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마레스카도 의도도 압박할 수 있을 때는 확실히 맨투맨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거를 의도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거 의도의 문제보다는 코칭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균도안이 후방으로 후퇴할 때 팔머랑 카이세도가 헷갈리면서 서로에게 마크맨을 넘겨주다가 놓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 감독의 의도가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코칭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예시거든요. 그리고 패스가 배우로 들어가면 리커버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미드필더들이 방관하면서 선수들이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맨시티가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양풀백의 전진 배치, 인사이드 포워드 활용으로 시티는 첼시가 촘촘히 틀어막은 라인 사이 공간보다 오히려 측면과 배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펩이 마레스카 상대로 수싸움을 이기고 들어간 경기였고 마레스카가 초반에 준비를 잘해왔으나 대응을 잘 못해왔다는 평이 있는데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초반부터 펩이 준비를 잘해온 경기였어요. 이거는 후사노프의 개인 실수로 첼시가 1득점을 하긴 했으나 전반부터 시티가 우세한 양상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마레스카도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피드백을 가져가는데 또 펩이 그 마레스카의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그 양풀백의 전진 배치에 대해서 좀 대처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대처를 하긴 했었지만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전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번 경기에서 좀 굉장히 도드라졌던 부분이고 좀 개개인 선수들의 경기력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명 한 명 얘기해 볼 텐데 일단 카이세도 후방에서 압박을 풀어 나오는 상황에서 한 번의 측면이나 전방으로 못 넘겨주다 보니까 다시 백패스로 상황이 귀결되고 볼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비아와 좀 비교되는 모습이기도 했죠. 라비아 같은 경우가 이제 후방에서 볼을 받고 돌아서는 동작도 굉장히 잘 하지만 이 선수가 딱 돌아섰을 때 길게 나가야 되는 볼 그리고 전환이 돼야 되는 볼에 대한 판단이 좋고 되게 빠르고 또 그게 정확해요. 양말도 잘 쓰니까. 네네. 그래서
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처럼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팀을 상대로 첼시의 확실한 빌드업 루트가 돼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카이세도는 이번 경기에서 그런 확실한 빌드업 루트가 돼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파머와 자꾸 마크맨을 교환하다가 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좌측에서 맨시티가 전개를 할 때 자신의 뒤에 있는 수비수를 완전히 체크하지 못하면서 계속 홀란드, 마르무시, 포든한테 전달되는 볼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카이세도가 잘 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후방에서 볼이 전방으로 한 번에 넘어가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공격 찬스로 연결될 수가 있고 문전으로 볼을 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탈출하지 못하면 볼이 무의미하게 후방에서 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라비아는 확실히 첼시에게 중요한 선수고 좀 부재가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찰루바 선수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마지막 실점 장면은 아쉬웠어요. 포든을 좀 살피고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특히 하프라인 지역에서 전진에 과감하게 끄는 장면이 몇 차례 있었고 심지어 하나는 골로도 연결될 뻔했어요. 이렇게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비는 첼시 수비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찰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두에케의 미스로 인한 첼시의 동점골 실점이었죠. 그바르디올에게 실점을 내줬을 때도 사실 찰로바가 라인 컨트롤 되게 잘했어요. 자신이 제일 수비 라인에서 제일 뒤처진 곳에 있다가 딱 킥이 날라오는 순간에 라인을 싹 올리면서 그걸 또 방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두에케의 개인적인 미스 때문에 뚫렸던 거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라인 컨트롤 면에 있어서도 찰로바가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실점 장면은 분명히 아쉬웠지만 홀란드와 1대1 매칭이 됐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고 이제 과감하게 끊는 장면 그리고 라인 컨트롤한 장면을 보면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첼시가 계속 문제를 겪던 수비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홀란드 상대로도 잘 싸워줬어요. 그거는 정말 산체스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어도 좀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아쉬웠던 장면이었고 찰로바는 라인 컨트롤도 라인 컨트롤이고 확실히 앞에 나가서 끊어줘야 될 때 그리고 뒤로 후퇴해야 될 때 이렇게 상황 판단이 좀 팀 내에서 잘 되는 편입니다. 아무튼 후반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 비판했지만 잭슨은 좀 아쉬웠어요. 빅찬 스미스를 놓친 것도 그랬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평소보다 턴오버가 잦았습니다. 산초도 마찬가지예요. 산초랑 잭슨이 첼시에게 중요한 이유가 상대가 압박할 때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롱볼을 어떻게든 받아주고 지켜주면서 공격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런 목적으로 쓰임을 받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턴오버를 계속하면서 이런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 해줬단 말이에요. 잭슨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반에 이제 완벽한 역습 찬스에서 아무도 없는데 볼을 내주다가 또 볼을 뺏기기도 했고 네. 잭슨, 산초 모두 평소보다 턴오버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이제 잭슨의 빅찬스 미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잭슨이 또 비슷한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 파머의 패스가 조금 길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잭슨이 특히 지난 시즌 포체티노 밑에서 뛸 때 완벽한 찬스에서 슈팅을 때리지 않고 또 네. 접어서 옆에 주다가 잘리고 이런 게 많았단 말이죠. 지난 시즌 FA컵 4강에서 맨시티를 만났을 때도 또 똑같은 장면이 있었고 분명히 패스가 길긴 했지만 한 번에 분명 슈팅을 때릴 수 있는 볼이었어요. 이제 또 반대편 맨시티의 홀란드와의 차이점이 있는 게 홀란드는 볼이 날라올 때 자신의 몸에 볼을 맞춰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이런 스킬이 되게 좋단 말이죠. 꼭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이 골대가 비어있다면 자신의 몸으로 그냥 속도를 붙여서 공을 맞추기만 해도 골대로 볼이 간단 말이죠. 네. 이제 거기서 볼이 안 들어가는 거는 골키퍼가 잘한 거예요. 분명히 슈팅으로 때려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잭슨이 이번 경기에서만 비단 그랬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왼발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네. 이번에도 사실 왼발로 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예 볼이 날라오는 순간부터 스텝을 오른발로 볼을 잡을 스텝을 가져가고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터치도 오른발로 했고 이런 부분은 분명 잭슨이 더 좋은 공격수로 성장을 하려면 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사실 자신감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좀 신체 구조적인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볼을 받기 전에 이게 데뷔 태세를 제대로 갖춰야지 원터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안 되는 거죠. 몸을 틀어놓는 과정, 또 디딤발을 딛는 과정, 그리고 슈팅 자세를 가져가는 과정이 모두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인 역량이거든요. 근데 공격수 얘기는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마레스카도 다른 공격수를 원할 거예요, 분명히. 물론 잭슨도 계속해서 같이 갈 선수이긴 하지만 이런 찬스를 좀 해결해주고 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또 제공권 옵션을 주면서 동시에 박스 영향력이 더 뛰어난 공격수를 계속해서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팔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다수를 상대할 때, 다수의 수비수를 상대할 때 혼자서 실마리를 풀어주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볼키핑을 해줄 수 있는 산초의 존재가 이번 시즌 중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산초나 잭슨이 제 역할을 못 해줄 때 팔머가 이걸 극복해낼 만한 개인 역량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팔머도 이번 경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울브스전을 생각해보면 팔머가 좀 기존에 지적되었던 단점들을 좀 많이 극복해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울브스전에는 팔머 말고는 사실 거의 모든 선수가 전방에서 볼 소유를 해주고 또 템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왜냐면 산초와 엔소가 모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팔머가 혼자 그 역할을 다 해주면서 오히려 또 산초가 교체로 투입됐을 땐 두 선수가 더 시너지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산초랑 잭슨이 또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팔머도 그런 동료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본인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주거나 또 흐름을 확실히 잡아주고 또 조절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면서 공수에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처럼 압박이 더 심한 경기에는 그런 점들이 좀 더 난이도가 있게 다가오기는 하죠. 그럼 마두에케는 오늘 다소 부담이 되는 전술인 것은 맞습니다. 동시에 실점의 빌리가 되었으며 전반 내내 우측면 공격을 허용했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마두에케 개인적으로도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고 이제 첼시도 마레스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첼시 윙어들이 그나마 마두에케가 좀 수비력이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윙어들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윙어들을 내려야 되는 이 구조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레스카가 윙어를 왜 이렇게 수비적으로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레스카의 지역 수비 방식을 살펴보면 지금 5백 내지는 6백으로 윙어를 내려서 윙백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주도적으로 축구를 하고 볼을 많이 쥔 상황에서는 이게 윙어에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안 다가와요. 하지만 풀럼전이라든지 이번 맨시티전처럼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에서는 윙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윙어를 이렇게 활용하느냐? 상대가 볼을 쥐고 첼시의 포백을 5명으로 공략을 하면 5명, 6명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후방에 5명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6번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역할이 가능하면 박스로 빠지고 풀백이 벌리면서 윙어는 그렇게까지 호텔을 안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첼시의 카이세도나 라비아는 그런 역할을 못 해준단 말이죠. 반대로 지금 인대를 나간 산투스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6번들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조금 다른 프로필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산투스의 경우는 거의 스트라스부르가 역습을 맞을 때나 5백을 구성할 때 센터백 역할을 직접 지금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경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첼시에게 사실 꼭 필요한 프로필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산투스도 그렇고 우고 축구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이 선수들의 인대 복귀를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좀 후방에서의 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지역방어 접근 혹은 빌드업 구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다양한 전술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필이 필요하고 카이세도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6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한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다른 프로필의 6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그 프로필을 갖추고 있잖아요. 임대 나가 있는 것 뿐이지. 산투스랑 우고축구를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경기는 비판의 요소가 많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남은 후반기 잘 치러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스쿼드 불균형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죠, 작년부터. 지금 마레스카는 맨투맨 압박을 하고 싶은데 정작 스쿼드는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또 이번 경기처럼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려앉아서 지역 방어 위주로 하냐? 근데 그것도 더 안 어울리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첼시의 미드필더 자원들이 특히 지역 방어에 조금 취약한 모습이 있고, 쿠쿠레아 같은 이제 윙백을 보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분명 첼시가 전방에서 맨투맨 압박을 잘 구사할 때는 정말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잘 제어를 했던 경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맨투맨 압박을 90분 내내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맨투맨 압박을 하는 도중에도 맨시티처럼 혹은 풀럼처럼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땐 전혀 대처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감독의 책임이고 감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쿼드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포체티노 밑에서는 지역 방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선수들의 실수 때문에 실점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뭐 구스토나 콜릴이 이제 라인 컨트롤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뭐 등 뒤를 제대로 확인을 못한다든지 이런 유형의 실수가 반복되면서 첼시가 작년에도 수비력이 굉장히 안 좋았던 팀이란 말이죠. 근데 올 시즌 작년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맨투맨 압박을 할 때 간격 조정이라든지 트리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제대로 갖춰나가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좀 고무적이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분명히 발전한 부분이지만 아직도 지역 방어에 대한 숙제는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선수들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대 축구에서 10번의 압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리버풀의 소보슬라이, 아스날의 웨데고르 하나같이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에 임하는 선수들인데 당연 첼시만 하더라도 괜히 첼시 감독들, 특히 투엘이 괜히 마운트를 중용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포체티노가 갤러거를 중용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죠. 올 시즌 갤러거의 부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팔머는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리커버리, 세컨볼, 등 뒤에 대한 수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빅클럽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체계적인 압박 그리고 수비 형태를 구성하는 팀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10번이 좀 적극적인 압박을 하고 적극적인 리커버리를 해주는 반면 그리고 팔머랑 같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하는 엔조는 수비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선수들이어서 이 선수들이 분명 첼시의 팀적으로 공헌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이 선수들이 조금 멘탈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수비 능력을 보완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10번의 압박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봐도 무방하고 팔머의 수비적인 약점을 나머지 두 명의 미드필더가 보완을 해주면은 괜찮겠지만 엔조랑 카이세도도 각각의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걸 조금 보완해줬던 것이 전반기에 카이세도의 인버티드 풀백 활용이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엔조와 팔머를 전방에 배치하고 후방에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이들의 수비적인 좀 부족한 모습들을 좀 메꿔주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구조였는데 실제로 경기력도 좋았고 올 시즌 전반기에 첼시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라비아, 카이세도, 엔조, 팔머의 사각형 구도가 가동되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력이 좋았으나 라비아의 부상 이탈로 몇 번 시도되지 못했고 저는 사실 첼시 미드필더의 장기적인 구성은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라비아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라비아를 대체해줄 수 있는 산토스라든지 우고추크의 복귀를 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미드필더의 문제를 좀 보완하는 것이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죠?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했을 때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 카이세도가 백포에서 측면 수비를 할 때는 사실 전문 풀백은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첼시가 전방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이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 방어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중원에서 저지에 대한 아쉬움 이거를 확실히 보완해줄 수 있는 건 분명히 팔머, 엔조, 라비아, 카이세도 이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로 바뀌더라도 카이세도가 인버티드로 들어오면서 중원에 사각형을 만드는 게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분명
엔조 팔머, 라비아, 카이세도 다 단점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또 볼을 다루는 면에서는 강점이 있고 이 선수들이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이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줬을 때 첼시 축구가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라비아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또 말씀해주신 산토스, 우고축구 이런 선수들의 복귀 혹은 또 임대로 외부에서 자원을 수급하는 방법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좀 수비적인 단점을 조명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 단점들이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선수들이 볼을 쥐었을 때 지공 상태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선수들입니다. 기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의 수비적인 단점들이 보완이 되는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희망적인 또 첼시가 미드필더진을 구성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스쿼드 불균형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좀 수비와 경합 능력, 또 수비에 대한 이해도, 또 수비 기본기를 갖춘 선수들을 좀 늘려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는 것이 첼시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일단 다음 주도 웨스트햄전이 있어요. 또 그래도 좀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쉬기 때문에 잘 정비해서 웨스트햄전은 홈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말 승점 3점을 꼭 챙겨와야 되는 경기죠. 그죠? 심지어 웨스트햄의 지금 감독이 포터로 네. 바뀌었죠.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말 첼시 팬들의 민심은 더더욱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 이적 시장 기간이기 때문에 후반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팀에게 도움이 되는 인앤아웃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회차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첼시 토크였습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